이번 영상 켜신 분들 중에서 주말 내내 뭔가 불안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가 나왔었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재봉쇄됐었고 미국이 이란 배를 납포했다라고 하고요. 또 트럼프가 본인 SNS에 발전소랑 교량을 전부 다 폭파시키겠다고 협박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땠습니까? 미국 협상단이 비행기 타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 군함이 이란 배 엔진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주말 또 한 명의 대통령한테서 동시에 나온 지시인데요. 보통은 하나만 있어도 뉴스가 뒤집히는데 이번에 빅뉴스 두 개가 같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말 동안 뭐가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드리면서 지난 2달 동안 흐름이랑 지금이 과연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월요일 밤에 뭘 보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타임라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시작은 지난 금요일 4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란이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고 발표했었고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석유배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건데 전 세계 석유의 20%가 여기를 거칩니다. 여기가 닫히면 기름값이 뛰고요.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면 모든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열린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는 엄청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요일인 4월 18일 이란이 말을 또 바꿉니다. 다시 해협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그 이유가 뭐였냐? 미국이 지금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데 우리만 열어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같은 날 이란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이란의 정예부대 고속정이 해협을 지나가던 탱커에 총을 쐈습니다. 이 배 한 대는 투사체에 맞았다는 보고까지도 올라왔었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시작했죠. 그리고 일요일 4월 19일 아침에는 트럼프가 본인 SNS 트루스 소셜에 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한번 옮겨드려 볼게요. 지금 트럼프의 주장 자체를 보면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충격을 가했다. 이거는 휴전에 대한 완전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딜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이걸 만약에 받지 않는다. 그럼 이란의 모든 발전소, 모든 교량에 대해서 전부 다 폭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고 또 원문에 이런 표현도 그대로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좋게 봐주는 거 없다라고요. 참고로 이 발언에서 트럼프는 프랑스 선박과 영국 선박이 표적이 됐다라고 언급을 남겼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외신 보도를 보면 실제 피격이 확인된 거는 인도 국적 선박 2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트럼프 본인의 주장이랑 외신 확인이 조금 다르다는 점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이거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냐? 근데 같은 날 오후에 트럼프가 한 일이 또 있는데요. 이걸 보면 판단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 오후에 트럼프 측에서 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냅니다. 이 부통령 제이디 벤스,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그리고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까지도 붙여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하면서 바로 협상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남겼어요. 협박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린 겁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미국의 해군 구축함 USS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의 화물선 투스카우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다시 SNS에 올렸어요. 화물선이 멈추라고 경고를 무시해서 엔진룸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웠고 지금 미국 해병대가 배를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34초짜리 영상까지도 공개하면서 이건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된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죠. 이 협박글과 실제 무력행동 그리고 협상단 파견이 같은 주말에 한 대통령한테서 전부 다 나왔는데 보통의 협상 같은 경우는 한 손엔 당근, 한 손엔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당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채찍을 2개 들고 협상장으로 불렀다는 거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같은 트럼프 글 안에 숨어있는 한 가지 숫자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같은 글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이란은 해협을 닫아가지고 하루에 5억 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은 손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숫자를 봤을 때 이번 협상의 구도가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고 또 이란 편이 아니라는 사실. 이란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도록 돈이 말라가고 있고요. 미국은 버티면 버틸수록 이란 손에 쥐어진 협상 카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근을 줄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가만히 그냥 있어도 이란이 먼저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됐고 그렇다면 이란은 이 상황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협상장으로 걸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큰 소리를 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많다 이런 인상을 남기거나 주말에 탱커에 총을 쏜 거는 이 2번째에 가깝겠습니다. 협상 카드 세게 보이게 하려는 사전 작업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난 2달간의 패턴을 한번 빠르게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 비트코인은 6만 달러대로 밀렸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월 중순 7만 5천 찍고 4월 7일 첫 번째 휴전 발표 때 7만 2천
그리고 4월 12일 협상 결렬됐을 때 71,000, 그리고 이어지는 4월 17일 헤어비 일시 개방됐을 때 78,000달러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76,00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1.3에서 1.48달러 사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한 가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매번 뉴스마다 5%, 10% 진폭으로 움직였었지만 결국에 같은 박스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은 2달 동안 같은 방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 밤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왜 다른지가 나오는데 지난 두 번의 고비, 그러니까 4월 7일 첫 번째 휴전과 4월 12일 결렬 때는 양쪽 모두한테 여유가 있었죠. 다음에 기회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2주짜리 휴전이 4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에 이슬람마바드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 휴전 만료 직전은 사실상 마지막 테이블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합의 못하면요, 다음 테이블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밤이 지난 2달 중에 가장 중요한 밤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갑니다. 이번에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확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팩트, 그리고 과거 패턴들 근거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한 가지 흐름만 말씀드려 볼게요. 월요일 저녁에 이슬람마바드 측에서 협상은 일단 열릴 겁니다. 이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요. 미국도 대표단을 이미 띄웠어요. 근데 한 번에 큰 합의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그 이유는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 4월 12일 지난 협상이 21시간 마라톤을 하고도 결렬됐었죠. 그 당시 핵 프로그램이랑 해협 통제권 문제가 쟁점이었었는데 이 2개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우리가 지나갈 수 없으면 다른 나라로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협상 직전에 자기 카드를 세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도 이란 배를 실제로 납포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바로 합의하자는 신호보다는 일단 시간부터 더 벌자, 이런 신호에 가깝겠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월요일 밤에 협상이 열리고 화요일 아침쯤에 휴전을 며칠이나 몇 주 더 연장하는 이런 형태로 발을 맞추게 되는 거. 핵심적인 쟁점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전쟁은 일단 멈춰두는 방식이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비트코인은 지금 박스권인 74,000에서 77,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죠. 1.35달러에서 1.45달러, 이 사이에 박스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협상에서 만약에 결렬 신호가 나오거나 비트코인은 그럼 7만 달러 아래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의외에도 진전이 나와주면은 78,000달러 뚫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2달간의 패턴을 보시면은 단기 급등이든 급락이든 결국 같은 박스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월요일 밤 첫 번째 뉴스 한 줄만 보고 이 섣불리 진입을 하시거나 청산당하는 거는 저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요. 오히려 화요일 오전쯤에 협상 결과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방향성 잡는 게 훨씬 확률이 좋습니다. 이 트럼프가 주말 동안 협박글과 실제 이란 선박 납포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냈고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 이슬람마바드에서 열리는 이 협상들은 2주 휴전이 끝나기 직전, 사실상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요, 지금 당장 큰 합의보다는 이 시간을 조금 더 버는 휴전 연장이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보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리플, 지금 박스권 안에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영상 마칠게요. 만약에 월요일 밤 이슬람마바드에서 협상이 진짜로 결렬된다면은 그 다음에 트럼프가 꺼낼 카드는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나 비트코인이 과연 언제 상승할지, 매도 시기는 언제가 될지 궁금하고 시장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자체가요, 결국에 순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고 반등이 있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리플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걱정은 반등이 나와도 그 나온 반등의 상승에 만족을 못하고 결국에 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다거나, 이 높았던 평단을 낮추지 못하고 매수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을 바라보게 되신다면은 결국 시장이 가져다 주는 수익과 재미를 놓치게 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서 반등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전 전고점, 차트 패턴,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 상승 다음에는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전 리플 흐름 좋을 때 단기 고점에 대한 분할 익절을 말씀드렸죠. 4,85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1,800원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구조랑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매도가 어렵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습관이 되고 수익 실현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수가 체결됐으면 다시 또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또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하고, 기본적으로 리플 정보방통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당황스러운 소식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리플의 전 CTO,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근 이런 말을 했어요. XRP가 단기간에 $50까지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리플 홀더를 응원해야 될 리플 내부 인사가 먼저 선을 그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XRP $50 시나리오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번 영상 통해서 그 발언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50가 아니라면 XRP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감정이 아니라 이 숫자로서, 근거로서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란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짚어봐야 되겠죠. 얼마 전에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이 암묵적으로 XRP $50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해석이 돌았었고,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33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건 달러 같은 진짜 돈과 가치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어진 코인이죠. 그 시장이 33조 달러까지 커진다는 얘기였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이 숫자를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돈이 전부 다 XRP로 흘러들어오면은 XRP $50까지 갈 거다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멈춰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로 맞는 해석인 건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갈링하우스의 33조 달러 발언은 XRP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장 전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결제 시장의 크기 얘기지, 그 돈이 몽땅 XRP로 몰린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해석이 이렇게까지 퍼졌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XRP가 $50가 되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XRP 가격이 $50가 되려면은 XRP 전체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시가총액은 그 코인 한 개 가격에 세상에 풀려있는 코인 전체 개수를 곱한 숫자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3조 달러인데요. 3조 달러,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인 거고, 그러니까 XRP가 $50에 도달한다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2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숫자를 아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리플의 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단기간에 $50, $100 이런 회의적이라고 직접 말한 것도 바로 이 계산 때문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숫자로 봤을 때 지금은 무리다라고 먼저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리플 내부에서도 회의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실제로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들은 XRP 가격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터드 애널리스트 제프리 캔들이 내놓은 XRP 목표가는 이렇습니다. 2026년 $8, 2030년 $28, 지금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50랑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여기서 감정을 그냥 내려놓고 숫자만 보세요. $8, $28. 지금 가격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XRP $50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역시 XRP를 오랜 시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그 감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숫자만 놓고 따져봤을 때 기관이 제시한 이 수치조차도 상당한 상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가 아니죠. $50가 됐든 $8가 됐든 그 가격까지 가는 길이 뭐냐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지금 XR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려면 XRP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원래 국제 송금 시장을 노리고 만들어졌습니다.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XRP를 중간 다리로 써가지고 빠르고 싸게 보내자는 아이디어였었죠. 근데 이 구조에서 XRP가 실제로 쓰이는 방식을 온디맨드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ODL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이 돈을 보낼 때 잠깐 XRP로 바꿨다가 도착하는 이런 나라의 돈으로 다시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XRP가 실제로 거래되면서 수요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 OD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 세계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단계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에 리플은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결제 과정에서 XRP 대신에 RLUSD를 쓰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XRP 수요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바로 여기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XRP의 진짜 수요는요, 은행과 기업들이 XRP를 실제 결제 수단으로 선택을 해야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드는 가장 큰 조건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고,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코인이 상품인지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는 법입니다. 이 선이 그어져야지만 기관들이 안심하고 XRP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규제가 애매한 상태에서는 대형 기관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는 XRP의 강력한 호재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고 근거를 모아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한 가지 시나리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기간에 XRP 50달러까지 급등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 계산상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리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이미 나왔다 보니까, 대신에 이번에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되고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XRP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제시한 XRP 8달러 구간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이 우상향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요, 숫자까지 가는 길에 어떤 관문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관문, 누가 뭐라 그래도 규제겠죠. 그래서 XRP 50달러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게 리플 내부랑 주요 기관들의 공통된 판단이고, 하지만 기관들이 제시한 XRP 8달러 그리고 그 후에 XRP 28달러라는 숫자조차도 지금 기준으로 절대 작은 상승이 아니에요. 결국에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는 규제 환경이 얼마나 빨리 정돈이 되느냐, 이 부분인 거고, 지금 이 순간 클래리티법은 어디에 와 있는 건지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확인된 자료들만 모아가지고 팩트체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실 게 아니고 리플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거라면은 과거에 안 좋았던 매매 습관들 하나씩 바꾸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한 가지만 바꾸셨으면 해요. 올라갔을 때 팔 줄 알고요. 또 수익 실현까지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매매 습관들을 키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팔면은 올라가는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락이 끝나는 시점에서 불안하니까 파는 거고요. 시장이 꼭대기에서 가까울 정도로 단기 급등으로서 급격하게 오르는 그 시점, 불나방처럼 올라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욕심내지 마시고 딱 이 심리만 반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더 하락해서 불안할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 너무 좋고 또 계속 상승할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투자금을 늘리고 싶을 때 오히려 그때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반대로 운영을 해보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기적처럼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방법들을 정보방에서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더 갈 것 같을 때 이렇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너도 나도 더 하락할 거다, XRP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말 얘기 나올 때 18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쉬워졌고요. 결국에 이 시장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고점에서 또 팔았고,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리플 XRP 역사상 가장 큰 결제 인프라 뉴스가 방금 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뉴스에서 1억 5천만이라는 숫자가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가 진짜 핵심일까요? 이 질문을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리플이 드디어 전세계 결제망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차분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전 현지 시간 기준으로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가 이런 보도를 남겼습니다. 마스터카드가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RLUSD로 이걸 가지고 카드 결제 정산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상반기 안에 실제로 적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하고 같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코인이죠. 보통 1달러의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LUSD는 리플이 만든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진짜 1달러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겁니다. 왜 하필 마스터카드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왜 하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스터카드가 가진 숫자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가맹점이 전 세계에 약 1억 5천만 개예요. 그리고 발급된 카드는 38억 장이 넘어갑니다. 이 규모가 한꺼번에 RLUSD로 연결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뉴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잠재적인 사용처, 즉 수요가 이론상으로 1억 5천만 개가 늘어난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숫자인지는 다들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뉴스 보시고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리플 터지는구나. 가맹점 1억 5천만 개 쫙 깔리는구나.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이 뉴스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리플이 결제망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사실 그 자체예요. 숫자가 아니라 위치가 바뀐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결제망 바깥에 있었죠.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송금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랑 상관없는 색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마스터카드는 자기네 카드 네트워크 안에서 RLUSD를 추가 결제통으로 집어넣겠다고 한 겁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 위치 변화가 왜 무섭냐? 한 번 들어가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홀더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지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마스터카드가 움직였다는 건 뭘까요? 비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계 카드 시장은 지금 비자가 1등, 마스터카드가 2등인데요. 2등이 먼저 스테이블코인 결제 레이스의 출발선을 끊었다. 그럼 1등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카드사 사장이라면은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비자 같은 경우는 USDC, 이 서클이랑 이미 일부 실험을 해왔습니다. 근데 마스터카드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로 진짜 상용화 단계를 밟기 시작을 한다. 비자 측에서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즉 오늘 뉴스는 리플 하나만의 호재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장, 이 결제 경쟁 자체의 기본적인 출발 총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리플한테 왜 유리할까요? 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미 카드사 라인에 꽂힌 RLUSD는 선점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RLUSD는 어디서 굴러가느냐? 바로 리플 냈죠. 그러니까 XRP가 움직이는 바로 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RLUSD 결제량이 늘어날수록 리플 레저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통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인데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제미니 측에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가 마스터카드랑 같이 RLUSD 결제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실험 정도가 아니라 회사의 성장 스토리로 쓰일 만큼 진지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은 아니겠지만 이 상반기 적용 목표라는 시간표가 왜 나왔는지도 이런 맥락에서 더 설명이 되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소름 끼치는 지점이 보이실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리플 홀더들 미국 SEC 소송 때문에 조롱도 많이 받았었고 가격도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버틴 사람들한테 오늘 뉴스는 단순 호재 하나가 아니라요. 리플이 드디어 투기 자산에서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 분류가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겠고 이 분류 전환이 한번 일어나준다. 그럼 시장이 리플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상반기 안에 마스터카드, 제미니, RLUSD 실제 적용 소식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마스터카드 본사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언론에다가 시간표까지 언급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미니 측에서 상장 스토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요인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비자의 움직임들이 빨라지기 전에 마스터카드가 선점 효과를 확실히 가져가고 싶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적용 관련된 추가 뉴스 나올 때마다 XRP 가격은 뉴스 민감도가 높은 구간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마스터카드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결제망 안쪽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가맹점 숫자 얘기가 아니라 리플의 위치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인프라 편입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요. 4년을 버틴 홀더들이 이제서야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첫 번째 문턱에 선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만약에 마스터카드가 먼저 움직인 지금 이 시점, 비자는 과연 언제 어떤 코인으로 반격할 수 있을지 이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트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짝 조정이 온 순간이 있었죠. 대부분의 무리한 급등을 찾는 개인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다 보니까 손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경우들이 생기고는 하는데 그 하락 자체가 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업비트의 순 코인이 상장되면서 순간적인 시장의 자금이 여기로 쏠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알트코인들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왜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소나기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 다음을 대응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시장 자체가 결국에 순환하는 구조인데 그냥 단순하게 상승하면 더 상승할 거다, 하락하면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큰 흐름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이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왜 하락했는지, 왜 상승했는지 타점 같은 것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리플 가격 전망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분석가가 XRP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달러까지 상승을 할 거고 중기적으로 150달러, 중장기적으로는 17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숫자만 봤을 때 조금 터무니없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숫자는 그 분석가 한 명의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공식적으로 검증된 수치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그 분석가가 근거로 꺼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세 개가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평범한 뉴스처럼 보이는데요. 그 시간축 위에 나란히 올려놓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엑스머니입니다. 머스크는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이걸 단순 SNS가 아니라 돈을 보내고 받고 저장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요. 엑스머니가 이미 미국의 여러 주에서 결제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황이고 출시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며칠에 나온다? 이건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지만요. 출시 자체가 공식화된 계획이라는 거, 이거는 사실로 확인된 상태예요.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엑스머니가 나오는 게 왜 하필 리플에 좋은 일이냐라는 겁니다. 결제에 쓸 수 있는 코인 정말 많죠. 도지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습니다. 근데 국제 송금이라는 좁은 영역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고 리플이 원래부터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을 보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송금이 몇 초 만에 끝나고요.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제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 빠르고 저렴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수십 개의 은행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를 실제로 쓰고 있다는 사실로서 증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머니가 국제 결제 기능을 넣는 순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들어봤던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일본인데요. 이 리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일본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였었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렴하게 엔화를 빌려가지고 그 돈을 다른 나라 주식, 채권, 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해 왔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단순해요. 저렴한 돈 빌려서 비싼 데 넣는 구조입니다. 근데 요즘 이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중동 전세 불안하고 유가 흔들리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엔화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쪽으로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저렴하게 빌렸던 엔화가 갑자기 비싸질 겁니다. 그럼 그 돈 빌려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 포지션 정리해야 되겠죠. 이걸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규모가 수조 달러 단위예요. 참고로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살짝만 올랐을 때도 전 세계 증시가 하루에 몇 %씩 급락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작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한꺼번에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리된 자금 중에 일부는 안전한 자산으로 흘러가고 또 일부는 새로운 성장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 이동 경로 중에 하나에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크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특히 유동성 풍부하고 세계 주요 거래소에 다 상장돼 있고 거래량이 꾸준한 코인들이 유리할 겁니다. 리플은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엔화 청산이 본격화된다. 리플로 자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엑스머니하고 일본 금리는 또 무슨 상관이냐? 따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시간이 겹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건이 그걸 완성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추진 중에 있는 클래리티 법안.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명확성이라는 뜻이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법이라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지금 상원 단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최종 통과 시점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여기서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법이 통과된 다음에 움직일까요? 아니면 통과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항상 법이 확정되기 전에 포지션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의 진짜 영향은 통과되는 날이 아니라
통과가 확실해지는 시점부터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 같은 패턴이 있었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이제 세 가지를 한 자리에 놓아볼까요? 엑스머니는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일본 금리 인상 압력은 올해 내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일정표가 겹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이미 많이 다뤄졌지만 이 세 개가 같은 창문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 이 사실만큼은 의외로 잘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개연성 있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엑스머니 관련된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리플 쪽으로 첫 번째 관심이 쏠릴 거예요. 그 다음 클래리티 법안 관련된 뉴스가 이어지면서 기관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금리 이슈가 글로벌 자금 이동을 부추기면서 리플 쪽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이 한 번 더 커질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간다고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요. 다만 이 세 가지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각각이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앞뒤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확실히 커질 가능성이 높겠고, 가격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터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흐름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흐름을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를 거라는 점입니다. 뉴스가 하나 터질 때마다 놀라가지고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 애초에 세계가 묶여있다는 걸 알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사람, 이 판단 자체가 같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이 후자의 자리로서 한 걸음 옮겨 오신 겁니다. 리플의 다음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가격 숫자가 아니라 세계 사건의 타이밍을 보셔야 되겠죠. 엑스머니, 일본 금리, 클래리티 법안, 이 세 가지 따라보면 그냥 흔한 뉴스겠지만 겹쳐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겹침이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플의 다음 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장을 움직일 방어세는 과연 어느 쪽이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된다면요, 냉정하게 지금은 시장이 좋다라고 정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안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시장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장은 결국에 나를 기준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큰 틀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너무나도 수익 내기 좋은 알트 장세라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그냥 급등 코인 쫓아가지고 몰빵 매매하는 이런 습관만 내려놓으시고요, 어떤 테마 그리고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단기 고점은 어디까지 오를지 여기에 대해서만 찾아보셔도 정말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신경 많이 쓰고 지치는 구간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리플이 좋다라고 해서 어떤 게 좋다고 이 몰빵으로 들어가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지금 시장의 기회를 스스로 외면하는 거고요. 또 발로 차는 이런 상황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시장이 얼어붙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잠깐 반등 중에 있습니다. 이 미국이 5만만에서 이란 상선에 발포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다시 급락을 했었고, 또 이란의 수석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하는 대가가 따른다 이런 경고까지도 내놨었는데요. 리플 코인은 다시 2000원대 초반까지 밀렸었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시장이 같이 흔들렸었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곧 휴전된다 이런 뉴스로 시장이 강력하게 올랐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다시 상선의 발포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지금 이 시점, 도대체 다음번 화해보드는 언제가 올까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리플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기 급락했던 시장이 지금 이 시점 다시 반등하는 이유들까지도 솔직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롤러코스터 장세는 시장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이런 협상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호르무즈 역봉쇄라는 카드를 쥐고 있죠. 이라는 해협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양쪽 다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려면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행동들을 한 번씩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틀 동안은 협상이 잘 된다는 말이 나왔었고, 또 그 다음 이틀은 상선에 발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소 악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시장이 상승하는 거는 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반등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고요. 서로가 협상 마지막 전까지 힘을 보여주면서
그 값어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따라붙죠. 과연 이 밀당이 영원히 이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달력에 딱 박혀있는 날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 나열해 보면요. 미국과 이란은 4월 8일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단순하게 날짜 계산해보면 휴전 만료 시점이 바로 내일 4월 21일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더 극단적으로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료 직전에 양쪽 다 마지막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겁니다. 오늘 아침 오만만 발표 뉴스도 이 타이밍에 정확히 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미 외신 보도에서는 이 휴전 만료 전에 미국과 이란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 중이다. 다소 호재성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전 협상에서 미국 측의 대표로 벤스 부통령과 중동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셔너가 참여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도 함께 나와 있고요. 판은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판이 깔려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실제로 움직일 만한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트럼프 측에서 지금 긴장 완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외교 일정이 트럼프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말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영국의 찰스 국왕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중순에는 트럼프 측에서 한번 밀어놨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야 돼요. 즉 4월달 말부터 미국 외교에 큰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전쟁 중인 상태로 찰스 국왕을 맞이하고 또 전쟁 중인 상태로 시진핑을 만난다. 이거는 그림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측에서 평소에 자신을 딜메이커 그러니까 거래를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이라고 내세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가 중동 전쟁을 끝냈다. 이 한 문장 이 타이틀과 칭호를 따내는 것 자체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정만 놓고 보셔도요. 그냥 흐름이 뻔히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는요. 확전, 그러니까 전쟁을 오래 끌고 갈 명분이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죠. 오늘 아침 나온 이란 수석 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번 꺼내보자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대가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다른 나라가 무상으로 안전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협박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우리 석유 수출만 풀어주면은 해협에 대한 안정은 보장하겠다. 이 말을 조금 강하게 한 것뿐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에요. 그냥 협상 조건을 먼저 공개적으로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 조건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해석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이란도 역시 지금 내부 경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테이블로 나올 만한 명분을 찾고 있다는 쪽으로 읽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미국도 지금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고 이란도 경제 때문에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 전부 다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롤러코스터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위로 돌아설 1차 타이밍을 4월 21일 휴전 만료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4월 말까지로 보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휴전 연장이나 기본 합의 발표 뉴스가 한번 터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1차 창에서 뉴스가 안 나온다. 그럼 그 다음 기회는 5월 중순 미중 회담 직전입니다. 물론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발포 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진다거나 이란이 미국 군함을 실제로 타격하는 이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이 시나리오는 한 달 이상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딱 하나로만 딱 찍는 거는 위험합니다. 4월 말을 1차 그리고 5월 중순 직전에 2차로 열어두는 쪽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겠죠. 그렇다면 리플 차트 위에서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현재 가격이 2,000원대 초반입니다. 위쪽에서 60일 이평선 2,128원에서 누르고 있고 그 위로 직전 고점이 2,150원이고요.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 2,200원대에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1,900원 라인이 1차 지지선 거래량을 보면은 급등 구간에서 살짝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이탈 수준은 아닙니다.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관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 조정 자체가 호르무즈 개방 기대가 뒤집힌 것에 대한 단기 반응인 거지 추세 자체가 아예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전략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1,900원 라인에서 1차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보시는 거고 여기가 일본 기준으로 강력하게 깨지면은 반대로 추가로 밀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 선이 지켜준다. 그리고 몇 날 며칠 횡보한다. 그럼 그 다음 협상 재개라거나 휴전 연장 뉴스 한 방에 또 위쪽 2,100원 라인 이평선을 먼저 테스트할 겁니다. 여기를 거리량 실린 채로 돌파해준다. 그렇다면 2,200원대가 열리고요. 확실하게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스위치가 켜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냉탕일 때 겁먹고 던지는 거, 온탕일 때 따라 사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뉴스 한 줄에 공포감이 한 번씩 들어올 때는요. 오히려 분할로 모아두는 사람들이 며칠 뒤에 화해 뉴스가 터질 때 웃을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은 언제나 시끄러운 날이 아니라 조용한 날의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롤러코스터는 협상 막바지에 나오는 정상적인 압박 사이클이고요. 가장 가능성 높은 다음 화해 타이밍은 4월 21일 휴전 만료를 전후한 일주일, 길게 잡아도 4월 말까지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일정이 전쟁을 더 끌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점,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근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진짜로 2차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리플 XRP는 단순하게 전고점을 다시 찍는 수준에서 멈출지, 아니면 그 위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강력한 폭등을 할지, 그리고 여기서 남아있는 재료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매도 타이밍은 언제이고 또 매수 타이밍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대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매도를 하는 시기는 시장이 좋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 오히려 욕심은 내려놓으시고요.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반대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연달아서 하락이 나오는 시점, 그때가 오히려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리플 XRP 어떻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단기 하락이 길어지고요. 이런 시기에 분할 매수를 계획하셔야 되는 거고, 신기하게도 반등 나오고 나서 조금 상승이 시작되고 그때 돼서야 매수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1,800원일 때는 왜 매수 안 하다가 왜 굳이 2,200원 이상까지 상승해서 그때서야 매수하시는 건지, 조금 다시 하락하면은 매수했다가 또 시장 탓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끝도 없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서 잘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X의 캐시태그라는 기능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거래량 10억 달러가 돌파됐습니다. 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입니다. 이틀 만에 그 돈이 움직였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머스크가 만든 엑스머니라는 결제 서비스에 도지코인이 빠져버렸어요. 이 3년 동안 도지 홀더분들이 기다렸던 그 통합이 공식적으로 빠져버린 건데요. 그렇다면 끝난 건데, 오늘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 맞냐?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신 뉴스는 전체 그림의 30%만 보여준 거 아닐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도지가 빠진 것과 그리고 10억 달러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상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팩트체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가격 130원, 140원 근처인 상황이죠. 이 전고점 대비했을 때 83%나 빠진 자리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27%가 내려왔고요. 지금 도지 홀더분들께서 대부분 물려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머스크가 엑스머니를 4월달에 공개 베타로 열었었고, 다들 기대를 했었죠. 드디어 도지코인 상승하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뚜껑 열어봤더니 엑스머니는 달러 기반이었어요. 송금, 잔고이자 6%, 비자 직불카드 이런 기능들만 있었지 정작 도지코인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크립토 얘기가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이거 진짜 머스크가 이제 도지코인 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캐시태그 10억 달러는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겠습니다. 캐시태그는 X 어플 안에서 주식, 암호화폐 별명을 누르면은 실시간 가격이랑 관련 글이 같이 뜨는 기능인데요. 어떤 유저가 글을 쓰다가 이 DOG 이 달러 이렇게 달러 표시랑 같이 써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누르는 순간 도지 차트가 바로 뜨는 기능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캐나다 아이폰 유저한테만 열려있는 기능인데요. 근데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은 차트랑 데이터만 보여줘요. 실제 거래는 못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달라요. 캐나다에서는 S심플이라는 거래 회사랑 X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티커만 누르게 되면 바로 그 회사 거래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이 차이가 작아 보이죠? 근데 그 뒤에서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10억 달러라는 숫자는 이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집계된 총 거래액인데요. X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을 타고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로 그 큰 돈을 움직이게 됐다는 거고, 즉 X는 지금 자기가 거래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로 이어지는 길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위로 이틀 만에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도지는 왜 이 길 위에 못 올라탔을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엑스머니는 지금 미국 40개 이상 주에서 송금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비자랑도 정식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엑스머니는 처음부터 정부 규제 통과를 최우선으로 설계된 상품인 거고, 여기에 가격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이는 암호화폐를 바로 붙이면은 당국이 어떻게 볼까요? 통과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달러로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를 얻는다. 이건 2월달 X의 제품 총괄이 이미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크립토 기능들은 캐시태그를 통해서 올 거다.
단 X가 직접 거래를 하진 않고 데이터랑 연결 링크만 제공한다. 이게 그분 원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와요. 캐나다에서 그 방식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웨스 심플 측에서 캐나다 파트너였던 것처럼요. 미국에서 지금 똑같은 구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도지를 자기 어플 안에 코인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외부 거래소랑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부 거래소에 이미 도지가 전부 다 상장되어 있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전부 다 도지코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도지코인이 제외된 장면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도지가 나중에 올라탈 고속도로가 지금 이미 깔리고 있는 장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캐시태그가 이틀 만에 10억 달러 거래량을 찍었다. 이게 캐나다에서는 외부 거래 회사와의 연동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아직 데이터 표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엑스머니 초기 버전에는 도지가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뭐부터 보고 있으셔야 될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결론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그리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근거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미국 캐시태그에도 거래 연동 기능이 붙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나다에서 이미 작동하는 거를 미국에서 막아둘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 파트너가 어느 회사가 될지, 어떤 자산이 우선 지원될지 이게 공개가 될 거고 도지가 그 명단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단기적인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지코인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이건 머스크의 트윗 한 줄이 아니라요. 이 실제 제품 공지나 파트너사 발표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지코인 기준 150원 정도 자리, 여기가 2월부터 3번 연속 막힌 선이죠. 이 선을 실제 연동 소식이랑 같이 뚫고 올라가게 된다. 그럼 그 다음 구간은 160원에서 180원 정도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 소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만 지나간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130원 라인에서 지루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3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엑스머니의 도지가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건 제외라기보다는 이 순수상 뒤로 밀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캐시태그 10억 달러라는 이 도지가 올라탈 만한 인프라가 이미 그 수요를 증명했다는 신호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망할 자리가 아니라 이 미국의 캐시태그의 거래 연동이 언제 어떻게 붙는지 이거를 냉정하게 지켜보실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캐시태그 거래 파트너가 확정되는 그 순간 도지가 명단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코인이 먼저 치고 들어올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 저랑 하나씩 한번 뜯어보시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과 또 싫어도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을 외면하고 싶으신 분들, 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리플 상승만 계속 기다리는 이 방향성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누군가가 또 현실적으로 지금 알트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비중 활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대응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오르는 것 같다가 계속 들고 있는 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활용하고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여기서 내가 지금 리플이나 도지코인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답답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낮은 비중부터 조금씩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 종합방에서 타점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지금 너무 알트코인으로 수익 내기가 좋은 시장이고 지금 이 시장에서 알트코인을 제대로 활용하시면은 결국에 이 알트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꼭대기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시작하시거나 시장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 후회 남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트코인을 활용을 하시고 리플 평단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리플 평단을 낮춰가지고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나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